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한국에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일기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10배로 내지 않는다면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최후 통첩까지 건네온 상황이기에 이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협상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이내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황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이내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 국방부에서 근무 중인 에단 워커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이 가장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에 파견된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부담 재조정이에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국방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칼을 빼어들었죠. 심지어 제가 메신저로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차관보로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그 누구보다 능통했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워온 협상 기술 덕분에 단 한 번도 협상에서 패배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을 압박할 적임자였죠. 제 목표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고위 관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는 반드시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와야 할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인들이 거만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아시아 태평양 수석 국장이 한반도 위성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한국엔 멋진 휴대폰과 몇 명의 K-팝 스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기고만장해서 미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우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그간 얼마나 벌거벗은 상태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CIA 동아시아 국장은 즉각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서울은 뷔페가 됩니다. 북한은 ICBM을 발사할 필요도 없고 그저 비무장지대 근처에 포병부대 몇 개만 주차하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녹아내리고 그들의 경제는 말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겠죠. 중국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드산티스 소장이었어요. 우리가 철수하면 베이징의 해양구역은 하룻밤 사이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은 그럴듯한 함대도 조기 경보 레이더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가 동중국해가 되고 한국은 또 다른 속국이 될 뿐이겠죠. 이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 뒤에 한국이 맞이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질문을 건넸죠.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 담당자가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철수를 발표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외국인 투자 철회가 예상됩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원화는 폭락하겠죠. 이 자본은 도쿄와 싱가포르로 유출이 될 것입니다. 미군이 없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뢰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죠.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수출까지 줄인다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암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하이에나 떼에 의해 갈갈이 물어뜯기며 소생 불가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끝장을 의미했어요. 협상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고 저는 차갑고 무자비한 압박으로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올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구걸하게 할 때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머릿속으로 제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결제를 요구하는 거야. 분담금 10배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한국은 당연히 거절할 게 분명해. 그때 철수 계획을 암시하자. 북한에 대한 두려움, 중국에 대한 두려움, 취약한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거야. 그렇게 된다면 거래는 성사되겠지. 착륙하자마자 저는 인천은 미래 영화 세트장처럼 반짝인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힘으로 구동될 뿐인 그저 거짓된 자신감으로 지어진 도시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제 호텔은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압박 지점을 연습했죠.
남쪽을 향한 14,000문의 북한 포병, 350척이 넘는 중국 해군 함정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미국 없이 24시간은 버틸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또 어떻고요? 이들은 숨어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반도가 혼란에 빠지면 지체 없이 숟가락을 들고 달려올 거예요. 일본이요? 명목상이야 한국의 동맹국이죠. 하지만 한국이 미국에 보호받지 못한다면 남겨진 한국을 기꺼이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주한미군 캠프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미군 기지 사령관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이 미국의 돈과 미사일 없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나요? 미군의 중요성에 비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불균형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고 재계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령관은 그저 여유있게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올 뿐이더군요. 워커씨, 사실 그건 흔한 오해예요. 숫자를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태블릿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유틸리티, 연료, 기지 건설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거 편의를 위한 기지, 주택 개량, 토지 이용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국가가 미군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서 자금 지원까지 해주나요?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워커씨, 당신은 인프라를 고려해 보셨나요? 이건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벙쪄있자 사령관은 다시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최대 해외 군사시설로 110억 달러 규모의 이전 프로젝트를 막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은 거의 받지 않았어요. 98%는 한국의 자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한국은 위원회, 최첨단 병원, 미국 학교, 볼링장, 심지어 타코벨까지 갖춘 작은 미국 도시를 처음부터 건설해 주었습니다. 이건 그저 호의일 뿐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조건 없이 주한미군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설을 건설해 준 것입니다. 마치 한국은 군사 디즈니랜드를 지어줄게. 그냥 있어.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저는 그저 넋이 나가 있었어요. 3,600에이커에 달하는 캠프 험프리스는 워싱턴 DC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기능적이었거든요. 이 수치만 들여다보면 그간 미국이 너무 이타적이어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 또한 한국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워커씨,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한다고요? 글쎄요, 그건 너무 탁상공론적인 생각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복무하는 미국의 군인들의 의견도 고려해야죠.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견되는 미군들 중 10명 중 4명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눌러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군인 가족들조차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죠. 2023년 내부 국방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독일, 일본, 괌, 심지어 하와이보다 높은 전체 미군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해외 사기 점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 같은 동맹 국가를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버리겠다고요? 글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네요.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미군들은 자신의 미국에서의 삶과 부모님조차 포기하고 그대로 한국에 눌러 산다고요? 한국의 뇌물을 받아먹은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내부의 보좌관은 정말로 한국으로 아예 이주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이봐요. 도대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까? 한국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보좌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어요. 안전한 거리, 깨끗한 도시, 초고속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등 한국으로 이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들은 새벽 2시에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죠. 당신은 해가 진 이후에 미국 길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네요. 언어요? 한국인 상점 주인들은 저희와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한국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거든요. 버스와 지하철은 4분마다 도착하죠. 자가용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얼마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버스 안에서만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아낀 시간으로 상당한 한국어 실력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할 말을 잃고 얼이 빠져 있자 옆에 있던 미국인 병사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키나와에서 1년, 폴란드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한국이요? 근무를 2번이나 연장했어요. 아내는 제가 여기서 은퇴하길 원하고 있죠.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도 있는데 이곳에 산다고요? 아이를 생각하세요. 당신은 책임감도 없나요?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학교 총격 사건도 없고, 거리에 약물도 없고, 밤에 총성도 없고, 이웃들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가면 모르는 학생들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카페에 휴대폰을 두고 올 때면 그 휴대폰은 카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당신에게 되물을게요. 아이가 이런 국가에서 사는 것과 미국에서 사는 것 중 어떤 아이가 더 올바르게 성장할까요? 당황한 저는 이제 논리를 잃고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차별이 만연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워요. 당연히 직업을 갖기도 어렵겠죠. 지금이야 당신은 군인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은퇴를 한 동시에 당신은 직업을 찾지 못해 파산하고 말 거예요. 그러자 한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다른 하사관이 나섰어요. 차별이요? 저는 흑인이고 미국에 있을 때는 노골적인 차별을 수도 없이 겪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더군요. 제가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조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한국인 노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게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가 저를 차별하는 줄 알고 항의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는 제게 작은 온열팩 3개를 건넬 뿐이더군요. 제가 추워 보였나 봐요. 한 아이는 영어를 구사하며 미국은 한국의 형제의 국가라고 말했어요. 미군 대원 중 한국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극진한 대우를 해줄지언정 절대로 다름의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한 수많은 전직 미국 군인이 한국의 영주권자 또는 귀화 시민이 되었는데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 국방부에서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지 응급구조대원, 영어 교사나 강사 혹은 경력을 살려 민간 방산업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정말로 은퇴한 군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반박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사령관은 이렇듯 차가워진 분위기를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싸웁시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통계만 말씀드릴게요. 당신도 많은 유럽 국가 및 전 세계 국가에서는 미군 기지에 대한 반발과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달라요. 한국인들은 미군들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실제로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신은 이곳 기지 앞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한국 현지인들은 커피와 떡을 가져다주며 미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근처 학교의 학생들은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죠. 해외 파견된 미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형제 국가를 저버린다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요?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건 미군 역사상 가장 큰 바보 같은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전 세계 미군 기지 근처에 있는 양키 고음의 반미 시위나 반미낙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절한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고 반드시 분담금 인상 협정을 확정짓고 돌아가야 했거든요. 저는 기지 앞에 미군에게 맛보기 음식을 제공하는 한국인 노점상들, 미군에 감사를 표하는 노인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 떠올랐지만 그저 애써 마음을 다 잡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이곳에서만큼은 한국이 오히려 제게 당혹감과 겁을 주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워싱턴 DC에 있는 저에게 한국이 미국보다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그들을 비웃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솔직히 방산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도 안 되는 국가였죠. 저는 한 번은 미사일 방어 예산 논의 중에 제 상사가 한국을 조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F-35가 없었다면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김밥을 던지며 대응하고 있었겠지.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그들이 북한에 잃을 것 없다는 듯 해오는 진격을 어떻게 막아내겠어? 그리고 그 대사는 회의실 전체에서 웃음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 농담은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의 모조품과 미국산 잔재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대신 본 것은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봤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냈다고요? 스텔스 기술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술 분야의 최선두에 있는 국가에서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스텔스 기술을 만들어낸 상태였더군요. F-22와 유로파이터의 조합처럼 세련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F-35 프로그램과 달리 KF-21은 예정보다 앞서 있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더군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 전투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제부터 할 테니 예약을 받아달라는 국가들이 줄을 서 있죠. 저는 그저 현실을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ITAR 제한이 있는 국가잖아요. 즉, 미국의 수출 제한 명령을 내리면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해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충격적인 말을 해올 뿐이었어요. 그건 십수년 전 이야기 아닌가요? 한국은 미국의 수출 제한이 걸려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현재 한국이 가진 무기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개조한 것이 아닌 전부 자체 기술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들이거든요. 그러니 동맹국들에게 자유롭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죠. 한국은 이제 미국이 수출하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들 수 있는 무기는 한국도 만들 수 있거든요. 당신의 시계는 대체 몇십 년 전에 멈춰 있는 건가요? 맙소사,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없으면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유 작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왔어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건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제 말을 들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의 협상 능력은 제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더군요. 당신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요? 그건 미국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지 한국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중 어떤 국가가 방산 기술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블랙팬서가 등장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적은 있지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어요.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K2는 단순히 진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가볍고 완전히 능동적인 서스펜션 덕분에 더 나은 지형 처리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도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를 통해 독일 전차 지휘관들마저 K2야말로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부를 정도로 고도화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과 2023년에 폴란드에 1000대를 판매했습니다. 라고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를 이겼어요. 현재는 미국조차 자국의 국방 시스템에 한국산 전차를 도입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반면에 한국은 미국제 전차는 고려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의 역전되어 버린 상황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 전체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근본도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죠. 하지만 소장은 그런 감정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볼 뿐이더군요. 그들은 그냥 최고를 원했을 뿐이에요. 가장 오래된 브랜드 이름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당신들은 왜 한국산을 고려하고 있단 말인가요? 겉으로는 한국을 아래로 여기지만 속으로는 한국은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은 그저 전차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자주포 수출마저 실질적으로 재정의한 상태였거든요.
K9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독일,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었죠. 라고 소장이 말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이집트, 폴란드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과 독일을 택했던 국가들은 현재 전부 한국에 줄을 서고 있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만요. 미국의 M109 팔라딘은요? 글쎄요. 그걸 요즘 누가 쓰나요? K9 썬더가 개발된 이후 그건 아무도 쓰지 않는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나토 동맹국들도 미국의 자주포를 한국의 자주포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수천 대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그야말로 돈다발을 한국에 쥐어주고 있었어요.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우리에게 자유, 성과, 파트너십을 주는데 왜 폴란드가 미국 같은 나라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며 한국산 무기의 추가적인 대량 구매를 선언했다고 했죠.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소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워커씨, 그렇게 된 지는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도 폭탄과 위성 시스템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드론 군집 테스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향후 드론 시장까지 장악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외교 경력에서 처음으로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고객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협상 전략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황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질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전략처에서 공식 외교 업무인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방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부, 국가정보사령부,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최대 방위산업체 임원들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워커씨, 한준식 차관이 차분하고 거의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할까요? 물론이죠. 저는 애써 자신 있는 척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전략을 다시금 정리했어요. 미묘한 병력 철수 위협, 한국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외교적 긴장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한국의 방위는 장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 분석관이 노트북을 열고 보안 시각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순간 방의 분위기가 반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레이더와 위성 감시의 동심원 고리가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부 지방, 동해 전체, 러시아 극동 일부까지 뻗어있는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평양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2000km 이내의 모든 군함, 항공기, 위성 통신을 감시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미국 동맹국도 이 범위를 감시할 수 없죠. 미국의 위성이 없으면 북한과 중국의 한국 침략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을 거라며 협박하려고 하셨죠? 몇 년 전이라면 그 협박이 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도 미국 못지않은 정교한 위성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다른 잠재적 위험 국가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일본도 못한다고요? 일본은 지상의 심층 침투 레이더와 전자식 대응 삼각 측량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제공하죠.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산 공군기지, 군산, 캠프 험프리스는 인도 태평양 전역의 미 공군 전진 배치 임무의 43% 이상을 함께 수행한 상태더군요.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영토인 괌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었고 일본 오키나와는 언급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알래스카나 필리핀을 통해 전략 폭격기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임무당 6에서 8시간이 추가될 것이고 이걸 현대 전쟁에 대입해 본다면 그냥 스스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미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한국이 그만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작년에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얼마나 많은 사이버 공격을 차단했는지 아세요? 북한과 중국의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한국이 대부분 차단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백악관마저 안전하지 못했을걸요? 1억 7,400만.
한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물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13건의 직접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의 AI 기반 방화벽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완전히 차단했던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구식적인 시스템은 그 후 9시간 후에야 위험 감지 신호를 보냈더라고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 감시가 무력화됩니다. 첫 사이버 공격 대응 시간이 45% 증가하고 인도 태평양 물류 체인 전체가 72시간 이내에 붕괴될 거예요. 중국은 이러한 물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미국이 아닌 자신들이 개편한 물류 시스템으로 움직이길 원하거든요. 그러나 당신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방어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이 협박을 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저히 회생불가로 만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한국이 영내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의 위치에 어떤 국가를 가져다 놔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유럽 최강국인 독일이나 영국 등의 국가를 가져다 놔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왜냐고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네 번째로 많은 55만 5천 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고 있고 310만 명의 예비군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국가거든요. 한국은 의무 군복무를 하고 있어 나토 국가보다 훨씬 높은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경거망동을 막고 있는 거죠.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미군의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한국군 아닌가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 인정하겠으나 결국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무기와 위성시설이 곧 한국 국방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진작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렸겠죠. 하지만 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국인 분석관은 픽 웃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북한 내 모든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장갑 이동에 대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작전 추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AIS-2 군사위성과 LSAM 요격 시스템을 사용하는 위성 조정은 북한 군인이 밥이 없어서 식물을 캐서 먹는 장면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거든요. 설마 지금껏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직접 파악하고 한국에 알려주고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해당 사실을 20초 이내에 주한미군 측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북쪽 망막 역할을 하며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첫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은 산맥에 내장된 레이더 사이트를 활용해 텐진에서 120헬이 떨어진 곳에서의 잠수함 기동을 포함한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 동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쉽사리 캐내지 못하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던 거였죠. 즉, 한국이 미국의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수고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더욱 타당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중요한 국가고 또 막대한 영향력과 전 세계 그 누구도 못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한국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반드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마 한국 말고도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본이나 필리핀에 미군 병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욱 골똘히 생각해 볼수록 한국은 도저히 대체 불가의 국가였고 오히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며 회유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음을 깨달을 뿐이었죠. 일본은 중국이나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지도 않고 전범국이라는 전과 때문에 공격 작전에 대한 헌법적 제약이 심할 뿐더러 미군 기지에 대한 시위와 반감도 상당하죠. 대만은 이미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애초에 싸울 의지조차 없는 나약한 국가예요. 한국이 붕괴하면 며칠 내에 중국에 함락될 뿐이겠죠. 필리핀은 현대적인 인프라, 미군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 그냥 전부 다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토지 접근성, 기술력, 대중의 지지, 그리고 미국과 함께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으며 세계 질서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은 아시아만을 잃는 게 아닌 전 세계적인 신뢰를 잃는 셈이었어요. 한국은 매년 주택, 공공시설, 지역 지원 등
미군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한국 사이버 부대는 매주 100개 이상의 중국 및 북한 탐사선을 요격하여 미 태평양 사령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외교적 지연 없이 한국 기지에서 도킹, 재장전,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 통합 시스템은 미국의 ICBM 탐지 지연 시간을 34% 줄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 태평양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의 73% 이상이 한국형 AI 전투 모델로 수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무엇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국가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지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오히려 미국이라는 것만 깨닫고 그저 얼어붙은 채 회의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올 뿐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뭐하는 국가길래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했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진보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겐 패배란 용납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일을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전직 미군 장성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한때 국방부에서 주목했던 인물이자 냉전 시대의 전설이자 은퇴할 때까지 한반도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무엘 장군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무시 못할 아우라와 포스를 풍기고 있더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왜 굳이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소박한 한옥 스타일 빌라 베란다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언을 구하자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애단, 한국을 적으로 두는 국가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이게 내가 수십 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이야. 내가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던 건 1951년이었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반도에 발을 디뎠거든. 맞아, 한국전쟁 당시 나는 연합군 소속으로 참전했어. 한국군은 변변한 소총조차 없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쓰고 남은 쓸모없는 미군 장비를 주었어.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도 마치 악마가 빙의한 것처럼 싸우더군. 그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되찾고 싶어 했어. 나는 이게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숱한 해외 파병을 경험하면서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렇게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유일하더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자신들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죄다 도망가고 미국 뒤에 숨으려고만 할 뿐이었거든. 즉, 나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였지. 장군은 먼 언덕의 능선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사실 나는 진작에 한국에서 묻혔어야 할 운명이었어. 1952년 봄, 나는 저수지 근처의 황량한 전초기지인 717고지에 주둔한 합동부대의 일원으로 밤낮으로 중국군의 포격과 저격수의 사격에 노출되어 있었지. 나는 48시간 동안 언덕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치열한 전투 때문에 20시간이 되자 소대원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날 새벽, 우리는 결국 괴멸 직전에 내몰렸지. 중국군은 능선을 포위했어. 그리고 나는 옆구리에 파편을 맞고 다리에는 총탄을 맞았어. 나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그대로 끝나야 할 운명에 처한 거야.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미군 병사들은 나를 버리고 내리막길을 질주하더군. 그러나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아. 오히려 걷지도 못하는 나를 구하는 게 더 제정신이 아닌 선택이었거든. 장군은 그때만 생각하면 목이 막히는지 잠시 물을 들이켜놓 말을 이어나갔어요. 끝난 줄 알았어. 정말 그랬지. 그때 대한민국 육사단 소속 한국인 2명, 김일병과 최중사를 봤어. 그들은 나와 같은 국가 출신도 아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멈추더군. 의료진은 1시간 넘게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최중사와 김일병은 얼어붙은 진흙 사이로 500m 동안 기관총 사격을 받으며 지그재그로 나를 업었어. 나는 그들에게 나는 가망이 없으니 그냥 나를 버리고 살아남으라고 외쳤어. 하지만 그들은 내 언어를 이해하기라도 한 것인지 그저 웃으며 한국말을 해올 뿐이더군. 분명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거야. 나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음에도 마음으로 그 언어를 들을 수 있었거든. 그렇게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둘의 희생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거야. 그리고 내가 훈장을 받으며 마침내 사령관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을 미국 군대에 깊이 새기는 거였지. 나는 미군은 어떤 조건에서도 동료를 남기고 오지 않는다는 조항을 밀어붙였고 결국 한국인들의 동료의 희생정신을 이을 수 있었어. 지금 이 문구는 미군의 가장 신성한 교리 중 하나로 발전했지. 모든 미군 사관학교에 안치되고 모든 소대 선서에서 낭송되고 있어. 하지만 그 기원이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미군에서 부상당한 대원을 구하기 위해 소대 하나가 전부 투입되어 구출하는 것은 결국 나를 혼자 죽게 내버려두지 않은 2명의 한국인 덕분에 생긴 문화라는 거야. 그런 종류의 충성심은 문화가 아니야. DNA지. 그런 사람들을 돈 몇 푼에 적으로 돌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야. 만약 미국이 그깟 돈 몇 푼에 이런 용맹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저버린다면 그건 곱절로 다시 되돌아와 미국을 망쳐버리고 말 거야.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군시킨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어.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한국인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서로를 돕고 뭉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래예요.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해야만 하죠. 상대방의 결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협상의 본질 아닌가요? 물론 내 말이 맞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다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지금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종료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쟁 이야기 그 이상이었죠.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빚을 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는 종종 미국이 한국에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명예롭게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아마도 한국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복종을 기대하며 이 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 배울 뿐이었어요. 미국은 너무나도 오만했고 오히려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모든 고위 인사들은 제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왔다고 거의 확신을 하는 분위기였고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이므로 이건 꽤나 쉬운 협상이었을 거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전부를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했을 때의 경험만 말해도 현재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에 대한 주제는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방금 한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위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분담금에 관한 내용에 숨겨진 조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군요. 그건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에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까지 초월하는 세계 1위의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에 투자하는 돈을 아껴선 안 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외교부 관계자 한 명이 오만한 대답을 해오더군요.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고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도 없는 기술 불모지이므로 그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주더라도 한국이 그럴듯한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릴 것이 분명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조악한 기술력으로는 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말이에요. 이런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승인해주는 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아끼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조항쯤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오만한 그의 대답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한국을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로 보시는군요. 그러한 사고방식은 냉전 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것으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당신처럼 생각했었고 그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자 관계자는 벌떡 일어나 화를 내더군요. 말장난은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핵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저 달아오른 회의장이 진정되도록 잠시 멈춰설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다시금 대답을 이어나갔죠. 분명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죠. 중국은 핵보유국 중에서도 핵 개발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국가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느리고 더뎠다고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핵 개발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현재 한국의 앞선 인프라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핵물질과 기술 능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상당히 짧은 기간, 잠재적으로 한 달 이내에도 매우 효과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즉, 주한미군 철군과 동시에 한국의 핵 개발이 시작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만에 핵무기를 개발해낸 국가로 이름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내부는 일제히 싸해졌어요. 당연했죠.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이들은 중국과 북한 리스크에서 전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미국을 제칠지도 모른다는 건 그렇게나 거만을 떠는 미국 관료들조차 속으로는 한 번쯤 해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자, 인프라부터 시작합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의 원자력 전통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최근에 있었던 체코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완전히 박살냄에 따라 사실상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국가죠. 그러나 더 무서운 점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닌 말 그대로 혁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설계와 원자력 안전 프로토콜 분야에서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그 어떤 원전 건설 업체보다 효율적이고 지연 시간이 적은 해외 원전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즉,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력은 결국 핵기술 개발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어 1층부터 시작을 했던 다른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세계적인 R&D 강국일 뿐더러 기술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 LG, 현대 같은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적 전문성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결합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정도로 진보되고 빠른 초기 연구 및 설계 단계를 통해 압도적인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고집을 부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간 인프라는 군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기술 분야라고요. 저는 그를 보며 정말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저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의 폭주를 막고 한국의 핵기술 개발만은 반드시 막는 게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은 분명 핵무기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2단계는 핵무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농축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 또는 제처리 플루토늄의 신속한 생산과 정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건 핵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국가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핵이 없음에도 이미 2단계를 건너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을 어기기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너무나도 뛰어난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 역사가 짧은 것도 아니기에 그간 이곳 발전소에서 나온 우라늄들을 전부 포함한다면 이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강력한 우라늄 농축 기술과 수많은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다른 국가들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재료인 우라늄을 모으려고 1년 이상의 시간을 꼼짝없이 대기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러한 대기 과정 없이 한 번에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미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가진 국가고 우라늄 농축 시설 및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기술을 평화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이 정도인데 한국이 마음먹고 핵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 관련해서 수천 명의 훈련된 박사, 엔지니어, 기술자 인력을 보유 중입니다. 핵물리학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개발이 아니라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원한다면 몇 주 안에 무기급 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은 최대 기간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핵무기가 없음에도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욱 막강한 핵기술을 가진 이해할 수가 없는 국가이므로 트럼프가 정말로 한국에 대한 핵개발을 승인한다면 한국은 몇 주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핵무기를 개발해버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미국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 명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시작조차 안 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핵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언급조차 안 한 상태였거든요. 배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죠. 핵무기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보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국 같은 국가는 미국 및 여러 핵보유 국가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며 불법적으로 기술을 베꼈지만 그럼에도 그나마 그럴듯한 배송 기술을 만들어내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현재 한국산 미사일은 재래식 미사일조차도 핵미사일급의 위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즉, 핵미사일이 한 기도 없는 한국은 다른 핵미사일 무기 보유국들을 압도하는 핵무기 제조 능력과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춘 미친 국가라는 것이고 이들은 다른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결국 갖추지 못하는 배송 시스템 단계마저 아예 건너뛰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무 4호와 5호를 비롯한 현무 시리즈는 마하시브로, 평양, 베이징, 심지어 동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KSS-3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신형 SLBM은 또 어떻고요? 은밀하고 빠르며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핵을 발사하기 위해 미국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여전히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환상에 빠져 있나요? 아쉽지만 한국은 몇 주 만에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개발한 핵미사일은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할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것보다 더욱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현재 재래식 분야에서의 방산 파일을 한국에 죄다 빼앗기고 있는 것도 모자라 더욱 고차원적인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죄다 한국에 뺏기며 신뢰도와 경제적 이익 모두를 한국에 그대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 백악관 대변인이 나섰어요. 이들은 현실을 보려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려서 이번 회의의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듯 계속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뿐이더군요. 한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의 핵미사일이 정확한 곳에 도달한 것임을 어떻게 믿죠? 유도 자체를 잘 못하거나 애초부터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곳을 조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국가에 핵무기를 맡기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반박할 뿐이었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국의 항공 우주 정밀도는 미국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핵탄두를 로켓 중 하나에 탑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적에 대해서도 게임은 끝납니다. 그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중국계 연구원은 기괴한 억지 웃음소리를 내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작은 땅덩어리를 갖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인 한국이 고작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에는 영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중국을 비롯하여 결국 미국도 능가하게 될 거라고요? 이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애초부터 한국은 절대로 중국을 능가할 수 없어요. 영내의 승리자요? 저 코딱지만한 국가가 중국의 목줄을 쥐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한 다른 핵보유국은 한국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할 것이므로 애초에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본색을 드러낸 중국계 학자에게 웃으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중국은 분명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정말로 사용할 수는 있을까요? 중국은 핵미사일 실험 중에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자국의 본토에 발사해버렸고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이 사실을 아예 숨기고 있어요. 중국이 만약 한국을 노리고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오히려 발사대에서 그대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은 불안정하죠. 그게 바로 한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게 될 이유입니다. 한국이 중국 본토로 핵미사일을 날려도 중국은 핵미사일로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10발을 날리면 한 발만 한국 본토에 상륙하고 나머지 9발은 오히려 중국 본토에 떨어지니 이걸 어떻게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다른 핵보유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막을 거라고요? 한국은 도덕적 명확성, 안정성, 문명에서 비롯된 자제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불량 국가와 연관된 일에 뛰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핵무기를 당장에 만들 기술력을 가지고도 순순히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구태여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내심을 감히 시험해 보려고 한다면 그들은 중국이나 미국이 감히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계 연구원은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뿐이었죠. 그래,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핵미사일을 만든다고 하자. 그래봤자 이를 글로벌 방위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한국은 중국의 시스템, 미국의 시스템, 그리고 나토의 시스템에 맞추며 핵미사일을 수정해야 할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한 달 안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개발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과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핵 개발이 되기 전에 다신 핵 개발을 엄두조차 못 내게끔 박살을 내버릴 거거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서울 이후 제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에 관한 부분은 말할 가치조차 없으니 무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이 미국의 인프라에 통합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그간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미국에 긴밀히 협조했을 뿐 핵무기를 가진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들은 자국만의 시스템을 형성하며 동아시아부터 해서 야금야금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겠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미국은 동맹국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은 깨끗하고 단단한 사일로 도심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기반 이동식 발사기, 디지털 위장 프로토콜이 매우 발전하여 고도로 발전한 미국의 인공위성조차도 늦게나마 한국의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본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젠 미국이 아닌 영내에서 더욱 빠르고 막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에 줄을 서는 건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럼 이제 세계는 한국과 미국이 양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듯 한국이 커갈수록 같은 영내에 있는 중국은 점점 입지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직도 모르고 계시군요. 저 또한 예전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렇지 않죠. 중국을 감시하고 조기 경보 레이더를 호스팅하고 자산을 전진 배치하고 태평양에 전력을 투사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필요한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핵무기가 있지도 않음에도 미국은 한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항구, 정보, 위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핵무기까지 가진다니 도대체 이런 국가를 누가 감히 막는다는 말인가요? 그야말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빠져나가는 동시에 세계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고 말 것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은 헛소리를 해오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한미군이 철군하는 동시에 북한은 이때다 싶어 한국을 침공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을 제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울만큼은 분명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졌던 기존의 힘은 다시 되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힘이 빠진 한국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된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절대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파키스탄을 좀 보세요. 그들은 핵보유 국가지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파키스탄이 미국을 넘어설 거라는 말을 합니까? 즉, 우리는 북한을 이용해 한국의 힘을 빼놓고 힘이 빠진 한국의 단물만 빨아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한국에서 봤던 벙커 사진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서울 아래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3중 강화 벙커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된 이 벙커는 AI가 통합된 극초음속 충상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완전히 자율적이고 방사선 경화가 가능하며 위성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반경 200km 이내에 마하 15에서 핵탄두를 요격할 수 있죠. 즉,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전부 요격하여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없느니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북한이 한국의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옷을 벗고 이 회의장에서 나가는 편이 좋겠어요. 수준 미달이거든요. 그는 그저 눈을 깜빡이더군요. 음속의 15배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냈어요. 2번씩이나 말이죠. 그들은 북한의 발사 프로필을 시뮬레이션하는 더미 페이로드를 사용한 실시간 훈련을 하고 있고 결국 그들의 수준 낮은 핵미사일은 한국의 땅에 닿을 수조차 없습니다. 북한은 무슨 수를 써도 한국의 생체기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강원도에서 실시된 실시간 요격 실험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하 12로 주행하던 핵모의 탄두가 픽업 트럭보다 작은 레이저 유도 요격기에 의해 성층권 한가운데서 파괴되었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플랫폼은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전기 추진제로 구동됩니다. 민간 건물, 지하철역, 심지어 산에 퍼져 있는 지하발사 셀에서 발사됩니다. 북한이 과연 핵미사일 발사 전에 이걸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발견조차 못할걸요? 즉,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한 국가이므로 이들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중국계 연구원이 또다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 그럼 한 번에 10개의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어떨까? 한국이 과연 모든 핵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저 그의 한심한 질문에 대놓고 경멸적인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뭔가 오해하고 있군요. 한국은 공격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지하 인프라의 거대한 3D지도, 즉 한국의 7단계 지하 민방위 시스템인 벙커 서울 네트워크를 소개했습니다. 6분 이내에 100만 명 이상의 서울 주민이 지하에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완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때 저는 한국의 긴급 대응 시스템이 적혀있는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거든요. 미국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4.2%까지 즉시 확대됩니다. 미국이 공급하는 모든 무기는 5개월 이내에 국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한 수출 조항도 포함되어 있죠. 한국은 이미 폴란드,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의 핵심적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탱크는 시험에서 레오파드를 이겼고 한국산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능가한다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죠. 한국은 진정으로 실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그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국가를 건든다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 것과 같아요. 잠자는 사자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태여 모험을 하려고 했다간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함에 가득 차서 한국을 계속해서 비하해대던 회의실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결국 이젠 입도 뻥끗 못하며 그대로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회의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글로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저로 하여금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죠. BBC는 이를 서울 독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24는 한국을 침묵의 초강대국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이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중국 언론이 미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순식간에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중국 측의 주장은 역시나 매우 수준이 낮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과연 이들에게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가는 줄 아시나요? 한국 같은 코딱지만한 국가가
과연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쏟아부을 수나 있을까요? 차라리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의 밑으로 기어들어오는 편이 자신들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할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할 테니 개발 비용도 그만큼 적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억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의 존재는 영내 안보 역학을 변화시켜 적대국들로 하여금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제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라는 불안정한 두 세력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와 맞물려 한국은 좋은 환경 조건과 치안, 문화력을 가져 일본과 같은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아직까지도 두 국가의 존재라는 리스크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 개발을 함과 동시에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한국이 갖고 있던 그러한 잠재력은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핵 능력은 특히 북한의 영내 도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도적 보복 가능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한 경계심을 심어줄 것이고 결국 억제를 통한 안정을 도모하게 될 거거든요. 북한의 사소한 도발은 한국의 핵미사일을 점화시켜 북한을 그대로 지구상에서 지워버릴지도 모르는데 핵을 가진 한국을 어떻게 또다시 도발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왜 중국의 국영방송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방송까지 하며 한국을 견제하며 두려워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주변 적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지만 중국이 한국을 도발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핵미사일을 들이밀며 협박하지만 않는다면 한국의 핵 보유는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한국은 다른 국가를 이유 없이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한국이 중국을 성공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내 패권은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쪼개진 민족들을 억지로 붙여 만든 기형적인 국가예요. 그 패권은 애초에 오래도록 유지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누군가에게 넘어갈 패권이고 이건 중국이 한국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핵을 보유한 한국이 월등한 힘을 가지게 되어 북한이 엄두조차 못 내는 국가가 되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도 더 이상은 없게 될 것이고 북한을 지원해주는 중국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지원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서 더욱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이렇게 겁먹은 개처럼 지저대고 있냐는 말입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면 국제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질 텐데 한국에 의해 집어삼켜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한국이 중국을 진작에 뛰어넘은 강력하고 기술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의 말에 중국인 진행자는 얼굴이 거의 터질 듯 새빨개지며 말까지 더듬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 진행자는 재차 한국 같은 소국은 무슨 짓을 해도 중국을 넘어설 수 없고 허튼 짓을 한다면 3일 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미국인 전문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죠. 이런 중국의 태도만 봐도 중국의 오만방자한 그간의 행보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고 훌륭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로 여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웃 국가가 발전한다면 그건 중국도 덩달아 발전하고 또 한국으로부터 떨어지는 이익을 주워 담으며 추가적인 경제 발전을 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그야말로 한국을 동생 또는 곧 집어삼킬 속국쯤으로 여겨왔고 이 같은 중국의 오만한 입장은 자신들에게 그대로 큰 타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열등감을 표출하며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해도 한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핵 보유는 한국을 새로운 세계적 영향력과 존중의 시대로 이끌 것이거든요.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존중과 전략적 배려를 받으며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힘과 발언권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한국은 진작의 기술 혁신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외교적 수완에 대한 명성을 자랑하고 있던 선진국이었어요. 핵 능력은 그저 이들의 선진적인 면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일 뿐이죠. 중국은 핵보유국이긴 하지만 아무도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기술 강국이나 부유한 국가,
존경해야 하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이 추후에 받을 극진한 대접은 전부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이 갖게 될 새로운 지위는 한국이 세계 문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안보 체제에 기여하는 데 있어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힘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를 밝히게 되겠죠. 국제사회는 한국을 권위와 지혜로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것이므로 한국은 앞으로 얻을 막대한 이익과 존경의 상황에 중국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길이 남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국이 국제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보게 되겠죠. 트럼프의 미국을 위한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엄청난 나비 효과로 작용하여 결국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에 결국 중국에서 열린 라이브는 황급히 종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일도 머지않았구나 싶어 두려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